여러분은 롤렉스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강남 백화점 앞을 새벽부터 줄 서게 만드는 오픈런의 광경이나 손목 위에 얹어진 수천만 원짜리 번쩍이는 금덩어리가 생각나실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롤렉스는 돈독이 오른 탐욕스러운 기업이라고 말이죠. 물량을 일부러 조절해서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를 애타게 만드는 악덕 기업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첫 번째 충격적인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롤렉스는 사실상 주주에게 배당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자선단체라는 사실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브랜드가 법적으로는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자선 사업체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콧대 높은 명품 제국이 사실은 기부천사였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완벽한 위장막 뒤에 더 무서운 비즈니스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2025년 현재 전 세계 시계 시장의 30% 이상을 독식하며 경쟁자들을 압살하고 있는 롤렉스의 진짜 얼굴을 파헤칩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1905년 영국 런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자 한스 빌스도르프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었죠. 그 시절 신사들은 주머니에 넣는 회중시계를 썼습니다. 손목시계는 여자들이나 차는 팔찌 취급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당시 손목시계는 먼지가 들어가면 금방 고장나고 물이 튀면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빌스도르프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손목 위에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 군인들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낼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시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인 오이스터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굴 껍데기처럼 밀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방수 시계를 만든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때부터 롤렉스의 그 유명한 인위적 희소성 전략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경제학 개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블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더 미친 듯이 사고 싶어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롤렉스는 이 배블론 효과를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낸 기업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마치 미슐랭 맛집의 줄서기와 비슷합니다. 사장님이 테이블을 늘릴 수도 있고 분점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줄 자체가 그 식당의 맛을 증명하는 최고의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롤렉스는 자신들의 시계를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트로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롤렉스의 이 희소성 전략은 3단계로 작동합니다. 첫째, 절대 수요보다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24시간 돌리면 떼돈을 벌 텐데 왜 안 그럴까요? 그들은 품질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물건이 넘치는 순간 브랜드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기 모델은 철저히 감춥니다. 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열장은 텅 비어 있고 직원은 시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죠. 이게 고객을 화나게 만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가 날 만큼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셋째, 중고시장을 방치하다가 결국엔 지배해버립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롤렉스는 새 제품보다 중고 제품이 더 비싼 기이한 시장 구조를 묵인하면서 시계를 현금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시켰습니다. 자, 그럼 롤렉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전성기를 한번 볼까요? 1927년 한스 빌스도르프는 정말 기가 막힌 마케팅을 선보입니다. 영국의 여성 속기사 메르세데스 글라이츠가 영불 해협을 헤엄쳐서 건너는 도전에 나섰을 때 그녀의 목에 롤렉스 오이스터를 걸어준 겁니다.
그녀가 10시간 넘게 차가운 바닷물과 싸울을 벌이고 나왔을 때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죠. 이 사건 하나로 롤렉스는 전 세계에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롤렉스는 철저하게 전문가를 위한 시계라는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산악인을 위한 익스플로러, 심해 잠수부를 위한 서브마리너, 비행 조종사를 위한 GMT 마스터까지 말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롤렉스는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설은 196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폴 뉴먼 데이터나 이야기인데요. 당시의 롤렉스 데이터는 인기가 없어서 악성 재고로 쌓여있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 폴 뉴먼이 이 시계를 차고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나중에 이 시계 하나가 경매에서 무려 2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죠. 롤렉스는 깨달았습니다. 기술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스토리가 입혀져야 진짜 명품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롤렉스는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시계에 들어가는 부품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계에 쓰이는 금까지 직접 주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버로즈 골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롤렉스가 자체 개발한 핑크 골드인데 이건 변색도 안 됩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 조립하는 게 아니라 원자재부터 최종 마감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그들의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죠.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오메가는 007 제임스 본드 영화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며 마케팅을 하지만 롤렉스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알아서 차고 나옵니다. 2025년 현재 오메가도 훌륭한 시계지만 시장에서의 위상은 롤렉스와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오메가를 사면서 롤렉스만큼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롤렉스는 단순한 시계 제조사를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현금성 자산을 찍어내는 조폐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1000만 원이 있다면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사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롤렉스가 만든 브랜드 파워죠.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일까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롤렉스에게도 기이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돈이 풀리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폭발했고 그 불똥이 시계 시장으로 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화점 개점 시간에 맞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오픈런이 사회적 현상이 됐죠. 매장 직원이 갑질을 한다는 논란부터 시계를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리셀러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시계를 사랑하는 고객들은 구경조차 못하고 시계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투기꾼들이 매장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이때 롤렉스 내부에서는 심각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시계가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투기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2차 시장 가격의 폭등이었습니다. 매장 가격이 1,500만 원인 시계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에 거래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롤렉스를 차려고 사는 게 아니라 팔려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품 브랜드에게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꺼지는 순간 브랜드 가치도 같이 추락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당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는 롤렉스 투자법이라는 영상이 넘쳐났고 시계의 미학이나 역사보다는 수익률만 따지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롤렉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100년 넘게 쌓아온 장인 정신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돈놀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그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나중에 비싸게 팔릴 것 같아서 사는 사람들로 전시장이 꽉 찬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그 거품이 터지면 그 예술가는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롤렉스 경영진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생산량을 확 늘려서 이 투기 수요를 잠재울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경쟁사들은 이때다 싶어 물량을 쏟아냈지만 롤렉스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콧대 높게 굴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광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롤렉스 시장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영끌에서 시계를 샀던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4천만 원 주고 산 시계가 몇 달 만에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실제로 2023년에서 2024년 초반까지 중고시계 가격 지수는 2년 전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대출받아서 롤렉스 샀다가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원금은 반토막 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시계 푸어라고 불렀죠. 백화점 앞에 그 긴 줄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중고 매물은 쏟아져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는 거래 절벽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냐면요. 어떤 분은 결혼 자금을 불려보겠다고 예비 신부 몰래 롤렉스 데이토나 모델을 웃돈까지 얹어서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시세가 3,5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자니 매일매일 돈이 녹아내리는 걸 보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겠죠.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롤렉스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즉 신화가 깨진 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투매에 나섰고 그럴수록 가격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워런 버핏의 유명한 명언이 떠오릅니다. 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자 시계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참혹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폭락장 속에서 롤렉스 본사는 웃고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2025년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에이, 설마 고객들이 손해를 보는데 회사가 좋아할 리가 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롤렉스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아주 교활하고도 천재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롤렉스는 CPO, 즉 인증 중고 시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중고 거래가 개인 간에 혹은 일반 시계방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롤렉스가 직접 우리 매장에서 중고 시계를 팔겠다고 선언합니다. 고객이 쓰던 시계를 가져오면 롤렉스가 직접 점검하고 수리해서 정품 인증 보증서를 딱 붙여서 다시 파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CPO 가격이 일반 중고 시세보다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롤렉스는 2차 시장의 가격 결정권까지 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리셀러들이 장난치는 걸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리셀 시장의 포식자가 되겠다는 선전포고였죠. 동시에 롤렉스는 2025년 스위스 블루와 프리브르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2029년에 완공되면 생산량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롤렉스가 절대 시장의 물량을 쏟아내지는 않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들은 아주 정교하게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궜다 하면서 가격을 방어할 겁니다. 현재 롤렉스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훌쩍 넘겼습니다. 2위인 까르티에와 3위인 오메가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독주 체제죠.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피게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들은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대중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롤렉스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2025년의 롤렉스는 단순한 시계 회사가 아닙니다. 신제품 시장과 중고 시장을 모두 지배하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오픈런의 거품은 꺼졌지만 롤렉스의 성은 더 견고해졌죠. 많은 기업들이 롤렉스의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하지만 누구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100년 동안 고객의 뇌 속에 롤렉스는 현금이다라는 공식을 심어넣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정리해볼까요? 롤렉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브랜드의 가치는 품질이 아니라 통제에서 나옵니다. 롤렉스는 제품만 잘 만든 게 아닙니다. 소비자의 욕망을 통제하고 유통 채널을 통제하고 이제는 중고 가격까지 통제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희소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발에 차이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둘째, 신뢰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롤렉스가 가격 방어에 성공하고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은 건 결국 롤렉스는 망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무한한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이 신뢰는 타협하지 않는 품질과 일관된 브랜드 철학에서 나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원가 절감을 하거나 세일을 남발했다면 지금의 롤렉스는 없었을 겁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의 승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롤렉스는 재단 소유입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분기별 실적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죠.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갉아먹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그 뚝심이 오늘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자들이 2, 3년 후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5, 7년 후를 본다면 우리는 그들과 경쟁할 필요조차 없다. 롤렉스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2025년 이후에도 롤렉스의 독주는 계속될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들은 이제 시계를 넘어선 그 무엇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같은 소비자이자 투자자들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브랜드가 만든 환상에 취해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유행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이거든요. 오늘 롤렉스의 비밀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